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나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혼자 사는 청년이 겪은 믿기 힘든 실화 공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한 원룸 생활 속에서 벌어진 섬뜩한 사건인데요.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는 반전과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잠시 동안 저는 혼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집을 처음 나와 작은 원룸 반지하에 살고 있을 때였죠. 여자친구를 만나 함께 살기 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학교나 아르바이트에 있지 않을 때는 늘 집에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영화를 많이 보곤 했습니다. 특히 공포 영화를 즐겨보았는데 당시 21살의 청년이었던 저도 혼자 그 집에서 자려고 하면 종종 겁이 나곤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방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가끔은 옆에 둔 스탠드 조명을 켜고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정도였죠. 그날 밤 위층 세입자의 차가 보이지 않아 집에 없는 게 분명했는데도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발소리일 수는 없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죠. 점점 신경이 곤두서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결국 침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좁은 복도가 있었고 중간에 화장실 문이 있었으며 끝에는 거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실 입구 쪽 부엌 옆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본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창밖의 달빛이 거실 창문과 제 방 창문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로 천천히 뒤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그녀가 문을 두드리거나 쫓아오진 않았습니다. 대신 반층 정도 되는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고 곧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충격에 얼어붙어 10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이라 숨을 만한 곳도 많지 않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황급히 현관문을 잠그며 도대체 누구였고 어떻게 들어온 건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다음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위층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위층에 사는 남자의 전 여자친구였던 겁니다. 그가 어디 사는지 알아내고 찾아왔는데 잘못 들어와 제 집으로 침입한 것이었죠. 다음 날 위층 세입자가 직접 저에게 내려와 사과했지만 자세한 얘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녀가 그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시간은 흘러 이틀 전으로 돌아갑니다. 준호 형과 아빠 그리고 저는 모두 집에 없었고 미선 이모가 막내 민준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또 무슨 짓을 하는지 잡아내고 싶어서 몰래 들어온 거였죠. 저는 조용히 집 안으로 숨어들어 제 방으로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층 부엌에서 민준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울음소리였죠. 그리고 미선 이모가 있는 힘껏 소리 지르는 걸 들었습니다. 시끄러워! 좀 닥치라고! 그녀가 목소리를 높이는 걸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당장 아래층으로 달려가 제 동생에게서 떨어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제가 집에 있는 걸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지 않았죠. 그녀는 저를 멍하니 쳐다보더니 아래층으로 내려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즉시 아빠에게 전화해서 이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그날 밤 아빠는 그녀와 그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셨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게 끝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저는 한밤중에 무언가에 잠이 깼고 제 방안을 올려다봤거든요. 제 방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재빨리 방을 나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아빠 침실 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죠. 저는 아빠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미선 이모와 아빠,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격분해서 아빠를 깨우고는 미선 이모가 방금 제 방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계속 있었다면서 모든 걸 부인했죠. 아빠가 제 말을 믿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방으로 돌아가 있으면 미선 이모와 이야기하겠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따랐고 문을 닫자 그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지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전 아직도 무서워요. 그녀를 이 집에서,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내보내고 싶어요. 그녀는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대체 왜 제 방에 있었던 걸까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의 안위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제가 30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제 오피스텔에서 있었던 일이죠. 제가 아직도 소유하고 있는 그 오피스텔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꽤 괜찮은 건물에 2층에 있습니다. 서울이 추워지는 계절이 되면 저는 그곳으로 내려가곤 하는데 그곳에만 가면 저는 완전한 해변족이 되곤 하죠. 다행히 저는 노트북과 휴대폰으로 원격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원할 때마다 언제든 그곳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해운대는 대부분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이고 제가 사는 건물 위치도 예외는 아니었죠. 보통은 그랬습니다. 때는 1월 중순,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발코니 난간에 발을 걸치고 노트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래 땅바닥에서 누군가 무언가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어이! 그리고 거기요!" 하고 외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저를 부르는 것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이어서 "어이! 거기 위에 있는 사람!" 이라고 외쳤고 이제 저를 부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왜? 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의자에 내려놓고 난간 너머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차 앞에 한 남자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는 "그래, 당신 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시죠?" 라고 물었죠. 그는 내려오면 멋진 걸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모자를 거꾸로 쓰고 나시티를 입은 남자였죠. 저는 그저 장난치는 철없는 양아치 녀석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무시한 채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자 그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거기로 올라가서 니놈 껍질을 산채로 벗겨주마!" 저는 다시 일어서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하고 사악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어린 꼬마가 아니었어요. 저는 말 그대로 입을 열어 그에게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왠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챙겨 안으로 들어가 미닫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뒤따라 몇 마디 더 소리칠 줄 알았지만 그러진 않더군요. 그 상황이 불편하긴 했지만 안에 있으니 훨씬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가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약에 취한 동네 미친놈 중 하나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정적을 깬 것은 제 오피스텔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였고 그 소리와 함께 욕설과 위협을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상황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문을 어찌나 세게 두드리는지 정말 문이 부서질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쿵쿵거리던 소리는 무언가로 문을 긁고 찌르는 듯한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그 모든 상황이 1, 2분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문을 한 번 더 세게 쾅 치고 제게 욕설을 퍼붓더니 이내 떠나갔습니다. 현관문 구멍으로 확인했으니 확실했죠. 저는 그 끔찍한 일이 끝나자마자 경찰에 신고해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문 반대편을 확인해보니 여러 개의 칼자국이 나 있었어요. 제가 들었던 소리가 그 남자가 문을 칼로 찌르는 소리가 맞았고 그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아무도 다치지 않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알았을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약에 잔뜩 취해서 누군가를 해치고 싶어 날뛰던 미친 사람이었겠죠. 제가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어요.
다들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고향에 있는 한 클럽에서 가드에게 공격을 당했거든요. 예전에 저와 안 좋게 얽혔던 여자가 그곳에 있었는데 제가 자꾸 자기와 친구들을 불쾌하게 만졌다고 가드에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 한마디 건 적이 없었는데도요. 가드가 다가와서 제게 손을 대며 클럽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고 솔직히 저도 술에 취한 상태라 저항하며 밀쳤습니다. 당연히 클럽 밖에는 경찰들이 있었고 술 취한 남자와 클럽 가드 사이에서 경찰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결국 저는 수갑을 차고 경찰차 뒷자리에 실려갔고 유치장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치장 안에는 앉을 수 있는 긴 나무 의자 하나와 저 말고 다른 남자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왜 들어왔냐고 묻기에 별것도 아닌 일로요 라고 대답했죠. 그 남자를 한번 훑어보자마자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얼굴에는 문신이 가득했고 앞니 하나는 빠져 있었죠. 그냥 딱 봐도 나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말하는 듯한 험악한 인상이었습니다. 괜히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가 말을 걸어오면 그냥 대꾸해주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한순간 이 상황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하소연을 곳이 필요했는지 저도 모르게 그에게 속내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사는 동네가 어디인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말해버렸어요. 확실히 저희 동네는 부촌이었거든요. 그날 밤 부모님이 집을 비우셔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 집에서 1차로 술을 마시고 클럽에 갔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기본적으로 술에 취해 있던 터라 그날 밤의 모든 일정을 다 말해버린 겁니다. 그냥 잠을 자고 싶었는데 그 남자는 계속해서 제게 말을 걸었고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도 제 눈치를 챘는지 입을 다물더군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법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저는 폭행과 무단 침입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로 기소되었거든요. 제 감방 동기도 법원에 가야 했습니다. 제가 그보다 먼저 판사를 만났지만 그는 법정 뒤편에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앉아 제 혐의를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추후 재판 날짜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정말 끔찍한 악몽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있는데 밖에서 집 주위를 맴도는 발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어요. 저는 1층 창문을 하나씩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으로 통하는 테라스가 내다보이는 유리 미닫이 문에 다다랐을 때였죠. 저는 호기심에 테라스 불을 확 켰고 그 순간 2명의 남자가 불빛을 피해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 감방 동기라는 걸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는 미닫이 문의 블라인드를 내리고 나머지 창문들을 마저 닫았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말한 것을 듣고 우리 집을 털기 위해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를 말했을 때 그의 눈이 돈으로 보였을 테고 법정에서 제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겠죠. 제 이름은 흔해서 구글린 한 번으로 저희 집 주소를 쉽게 찾아냈을 겁니다. 그 2 남자는 그 후로 사라졌는지 그날 밤 더해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제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없었고 그 때문에 제 감방 동기가 우리 집을 털러 왔었다는 이야기도 영원히 비밀로 묻어야 했습니다. 이건 바로 최근에 저에게 일어난 일인데 너무 소름 끼치는 것 말고는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적인 것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민준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헤어졌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동료와 함께 술집에 갔다가 그를 알게 되었고 우리는 금방 친해졌죠. 마침내 그를 저희 가족에게 소개했습니다. 부모님은 그에 대해 별 생각이 없으셨지만 조부모님, 특히 할머니께서는 그를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2분 모두 그에게서 뭔가 나쁜 기운이 느껴진다고,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죠. 특히 할머니께서요. 이건 한 번 만나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를 여러 번 집에 데려와서 모두가 그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분들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와 저는 끊임없이 다퉜고 그는 제게 쉽게 욱하는 성질이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그가 저에게 손을 올리려는 듯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는 가까스로 참고는 진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며 그를 차버렸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할머니께서는 특히나 기뻐하시면서 제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늘 하시던 말씀처럼 어디 반듯한 집안에 좋은 총각이나 찾아보라고 하셨죠.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방 벽에 할머니의 사진을 걸어두었죠. 이게 불과 한 달 전의 일이에요. 정말 끔찍한 한 달을 보내고 있었어요. 마음이 약해진 탓이었을까요? 2주 전에 전 남자친구였던 민준이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그만 그 연락을 받고 말았어요. 저희는 지난 2주 동안 매일 밤 만났어요.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고 그의 곁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그가 변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불과 며칠 전 민준이와 저는 다시 정식으로 만나기로 했죠.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방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스탠드를 켰고 잠시 후에야 벽에 있던 할머니의 사진이 사라진 걸 알아차렸어요. 일어나 보니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금이가 있었어요. 제가 민준이와 다시 만나기로 한 바로 그날 밤에 할머니의 액자가 벽에서 떨어져 깨져버린 거예요. 깨진 액자를 손에 든 순간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다음날 민준이에게 전화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 우리 잠시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전화기 너머로 불같이 화를 냈고 그 통화 한 번으로 할머니의 말씀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죠. 하지만 그 액자가 떨어져 깨진 건 대체 뭐였을까요? 방에는 바람 한 점 없었는데 말이에요. 어쩌면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보내신 경고의 신호였을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번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프로드를 즐기기 위해 제 지프를 몰고 강원도 깊은 산골로 여행을 떠났어요. 여러 산길을 누비다가 그날 밤은 악령의 고갯길이라는 이름의 코스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꽤나 험난한 코스였지만 경치만큼은 정말 끝내줬어요. 저는 뒷좌석을 접고 차 안에서 잠을 잘 계획이었죠. 혹시라도 밤늦게 다른 차가 지나갈까봐 길가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 차를 세웠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혼자 오프로드를 즐기고 캠핑하는 저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혼자 무언가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저는 이걸 호화로운 캠핑이라고 부르는데요. 텐트 대신 숲 한가운데 제 차 안에서 자는 거니까요. 저녁으로 가져온 프로틴바와 간식 몇 개를 먹고 뒷좌석에 침당을 펼쳤습니다. 혹시 제가 어둠 속에서 이걸 다 했는지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제 차에 달린 LED 라이트바를 켜서 주변을 환하게 밝혔어요. 그리고 마침내 침낭 속으로 기어들어갔죠.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자는 게 편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일출을 보며 오프로드를 즐기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 같은 거죠. 벌레가 들어올까봐 창문은 모두 닫았지만 바깥의 모든 소리는 다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숲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짧고 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길까지 들어왔는데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저는 헤드라이트나 후미등이라도 보일까 싶어 창밖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훨씬 더 선명하게요. 처음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저는 이미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밖에 누군가가 있다는 건 확실했죠. 목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죽을 만큼 무서운 채로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를 기다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귀뚜라미 소리뿐이었어요. 그런데 훨씬 더 가까이에서 여자 혹은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 거기 있는 거 다 보여?
그 순간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운전석으로 옮겨서 당장 도망치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만히 누워있으면 밖에 있는 그 존재가 저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건 알지만 숨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만이 이 모든 게 현실이 아니길 바라는 제 마지막 희망이었죠. 바로 그때 뒷유리창에서 쾅 하는 큰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거의 앞좌석으로 몸을 날리다시피 해서 운전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고 이 험한 길에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차를 몰았죠. 그들이 저를 쫓아올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자갈길에서는 속도를 많이 낼 수가 없었거든요. 백미러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어 쳐다봤을 때 제 차 후미등의 붉은빛 속에서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악몽 같았어요. 피곤했지만 포장도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도 한참을 더 운전해서 겨우 모텔을 하나 찾아 들어갔죠. 어떤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묻기도 해요. 도움이 필요한 조난자였으면 어떡해? 라고요. 제 대답은 절대 아니에요. 입니다. 손전등도 없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 깊은 산길을 헤매면서 웃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저를 겁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제 차 유리창을 딱 한 번만 세게 두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등 뒤를 조심하고 주변을 경계하세요. 이건 제 인생에서 겪었던 몇 안 되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중 하나예요. 저는 위층 제 방에서 역사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집에는 저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제 착각이었나 봐요. 아래층에서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왜요? 하고 대답했죠.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과제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방해받아서 살짝 짜증이 났지만 엄마가 뭘 원하시는지 보려고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엄마를 찾아 주위를 둘러봤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하고 소리쳤고 엄마도 제 이름을 부르며 대답했죠. 엄마 목소리는 지하실에서 들려왔어요. 그래서 지하실 문으로 갔는데 이상하게도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저는 계단 아래로 엄마! 하고 다시 불렀고 엄마는 또 대답했어요. 저는 불도 끄고 거기서 뭐 하세요? 하고 소리쳤지만 엄마는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불을 켜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계단 거의 끝에 다다랐을 때 엄마가 다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죠. 점점 이상해졌어요.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소리 톤에 단 하나의 변화도 없이 매번 똑같이 들렸거든요. 마치 녹음된 것처럼요. 저는 다시 엄마! 하고 소리쳤고 엄마는 또다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지하실에는 어디에도 엄마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작은 벽장문이 열려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곳은 기어서 들어가야 하는 이상한 벽장이었는데 지하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엄마가 있을 만한 곳은 지하실에서 그곳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엄마! 하고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죠. 이번에는 벽장문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저는 점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 저한테 장난치시는 거예요? 하고 말했죠. 아무런 대답도 없이 지하실 전등에서 나는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다시 일어나서 왠지 모르게 위층으로 미친 듯이 달려올라가 뒤에서 지하실 문을 쾅 닫고 잠가버렸어요. 방금 제가 뭘 보고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집 전화를 들고 엄마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엄마가 전화를 받았고 저는 엄마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죠. 제가 겪은 일을 말했지만 엄마는 제 이야기를 믿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제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셨죠. 제가 30분 동안 애원하고 나서야 엄마는 마침내 제 말을 믿어주셨고 엄마와 아빠가 모두 집에 돌아오셨을 때 우리 셋은 함께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벽장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죠. 아빠가 안으로 들어가 보셨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 일은 아직까지도 제 인생에서 가장 소름 돋고 설명할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9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주말이라 할머니 댁에서 자고 있었죠. 어렸을 땐 자주 그랬거든요.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었고 할머니는 저녁 식사 재료를 사러 근처 마트에 가셨어요. 저는 거실에서 스폰지밥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제가 전화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었지만 아시잖아요. 어린애가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냥 받은 거죠. 부엌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고 제 어린 목소리로 여보세요 라고 말하자 수화기 너머의 남자 목소리가 말했어요. 집에 어른 있니? 저는 지금 안 계세요 라고 대답했고 그 목소리는 그럼 지금 혼자 있는 거니? 라고 되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린 나이에도요. 그러자 상대방은 자기가 알고 있는 주소가 맞는지 물었지만 저는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고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제가 할머니를 공경에 빠뜨린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스폰지밥을 보러 갔어요. 20분쯤 지났을까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TV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밖에서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남자였어요. 저는 조용히 현관 쪽 벽 모퉁이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문 위쪽 유리를 통해 누가 있는지 엿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실수였어요. 문 밖에 서 있는 그 남자를 본 순간 그 남자도 저를 봤거든요. 문 밖에 있던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얘야,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많이 다쳤어. 저는 방구석 창가로 달려가 블라인드를 내리고 소파 뒤에 숨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땐 휴대폰도 없었죠. 할머니께 전화할 수도 없었어요. 남자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고 도와달라는 그의 외침은 점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변해갔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잦아졌습니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멎었어요. 그리고는 제 바로 옆에 있는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그 소름 끼치는 남자는 해치지 않을게 라고나 제발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요 같은 말을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 뒤에 숨은 채 구석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고 1분쯤 지나자 저는 할머니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할머니 침대에 누워 머리만 내민 채 이불을 뒤집었었죠. 창턱을 때리는 빗소리와 이따금씩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진정시켜주더군요. 아주 잠시나마요. 그때 창문 너머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 창문을 들어올리려고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도왔죠. 모든 창문은 잠겨 있었거든요. 저는 이불 속으로 완전히 몸을 숨겼고 그가 저를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그 남자를 보거나 들은 마지막이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할머니께서 현관문으로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할머니 품에 달려가 울면서 사과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셨고 경찰관들이 제가 기억하는 세부사항을 물어볼 필요가 생기자 할머니는 저를 방으로 부르셨고 저는 그들의 질문에 대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는 저를 다시 손님 방으로 보내 TV를 보게 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남자는 결코 잡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부모님께 이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제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다시는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죠. 그 이후로 할머니 댁에서 잔 적이 많지는 않았지만요. 길게 이야기했지만 요점은 만약 그 문 하나만 잠겨있지 않았더라면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유괴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15살, 10살짜리 아들 둘을 둔 아빠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아내는 집에 없었죠. 저는 한낮에 제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늘 친구들과 함께 하루 종일 집을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현관문이 계속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현관문이 4번째로 세게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짜증이 나기 시작해서 조용히 하라고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 건너편 작은 아들 민준이의 방 쪽에서 다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이 레슬링 장난감 같은 걸 가지고 놀고 있겠거니 생각했죠. 어쨌든 제 방문이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은 너무 커졌습니다. 계속해서 쿵, 쿵,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대체 민준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었죠. 복도를 가로질러 아들 방으로 갔을 때 소음은 더 선명해졌고 말 그대로 벽을 쿵쿵 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은 이미 열려 있었죠. 저는 화를 내며 민준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웬 성인 남자가 벽을 마주보고 서서 벽에 자기 머리를 들이받고 있는 겁니다. 벽에는 그가 계속 머리를 박아서 생긴 핏자국에 선명했어요. 그 남자는 고개를 완전히 돌리지 않은 채 곁눈질로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그제서야 민준이가 숨어있던 이불 밑에서 기어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정신 나간 헛소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남자를 누르고 있는 동안 민준이에게 가서 집 전화를 가져오라고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최소 5분 동안 저는 그 자세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 남자는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실실 웃거나 소리내어 웃으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짓거려댔습니다. 그 남자는 아프거나 심각한 약에 취했거나 혹은 둘 다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분명히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송되어 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살면서 야경증을 여러 번 겪었고 여러 수면장애로 고생해왔습니다. 세상에 가위 눌림을 몇 번이나 경험했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예요. 정말이지 끔찍한 경험이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에서 거미나 다른 거대한 벌레들을 본 것도 수없이 많았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 그 벌레들은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각들은 언제나 너무나도 생생하고 현실 같았죠. 저는 항상 침대에서 뛰쳐나와 소리를 지르며 있지도 않은 벌레들을 향해 베개를 던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꾸는 끊임없는 악몽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고 싶지 않네요. 어느 한 주 저는 학교 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목의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지쳐 있었죠. 과제의 절반이 다음 날인 금요일까지 마감이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 가는 날 치고는 엄청나게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는 좋게 되었을 거고 3시간 뒤에는 일어나야 했어요. 과제를 전부 끝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고 기억도 안 날 만큼 순식간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 기이한 꿈을 최대한 묘사하자면 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직선 구조의 건물 안에 있었고 그곳을 탈출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 방을 지날 때마다 마치 헬로윈 유령의 집처럼 사탕을 계속 발견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 저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고 제가 도망치던 그 무언가는 계속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건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였는데 사방 모든 곳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를 잠에서 깨운 것은 건물 마지막 문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이제 가장 커졌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시선을 옮겨 방 한가운데에 집중했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방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키 큰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소년과 소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손을 잡고 있었고 모두 웃고 있었으며 거대한 미소를 지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넓은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수면마비에서 흔히 나타나는 가슴의 답답함을 느꼈을 때 그들이 점점 커지거나 그냥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두 저에게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이 마침내 허락했을 때 저는 이불을 걷어던지고 베개를 방 한가운데로 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베개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4명의 형상은 사라졌으며 끔찍한 웃음소리도 멈췄습니다.
저는 그런 환각을 경험한 적이 없었고 수면마비는 여러 번 겪었습니다. 다음 날 의사를 만나 새로운 약을 처방받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여전히 악몽을 겪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